예, 4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들으실 만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예, 저지간 뭐 마지막 또 이게 강좌 이번 4주차 중에는 세 번째 마지막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개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 시간까지는 뭐 경영학의 역사라는 큰 주제를 놓고 경영학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뭐 연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경영학의 관리론, 뭐 이것은 무엇인가 해서 뭐 고전 이론부터 뭐 상황 이론까지 연대표를 놓고 또 쭉 한번 쭉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 관리론, 자, 헨리 페율이 주장한 일반 관리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 관계론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고 행동 과학론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스템 이론과 상황 이론은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개요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학의 역사 부분에서는 뭐 사례나 케이스가 이론보다 좀 앞에 나오죠. 예, 먼저 도입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재미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들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순서를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좀 인물 중심의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헨리 페율입니다. 자, 헨리 페율은요, 광산의 회사에서 기사로 일단 활동을 하다가 철강회사 그리고 제철소에서 임원으로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철강회사 제철소가 또 파산의 위기에까지 직면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를 본인이 직접 인수를 해서 아주 강한 조직으로 다시 재탄생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이 페율은, 헨리 페율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관리법은 없는가? 즉, 모든 회사가 좀 도산이 안 되게끔 좀 뭔가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은 없는가?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 자, 헨리 페율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주제입니다. 미국 고전 이론, 그 중에서도 일반 관리 이론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관리 원칙은 무엇인가? 뭐 헨리 페율의 지금까지 제가 한 3번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16년도에 헨리 페율은 산업 및 일반 관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헨리 페율이라는 사람은 출생은 터키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모든 학자 활동은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1916년도에 산업 및 일반 관리라는 책을 썼다는 거.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문으로 번역된 게 1930년도입니다. 영문으로 번역이 되고 나서 오히려 1916년도에 썼던 것보다 영문으로 번역이 되고 나서 헨리 페율의 산업 및 일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부각이 됐다 하는 거, 이 정도에 대한 뭐 스토리 배경 좀 들려드리고요. 자, 첫 번째, 이 배경이야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산하는 회사들이 주변에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본 관점, 과연 헨리 페율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렇게 파산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바라보았는가? 자, 최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과정, 이 과정에 초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 관점에서 조직을 무엇인가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파산 방지,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관리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자, 헨리 페율은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요.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목표를 세웁니다. 자, 뭔가 내가 관리를 해보니까 이 관리의 영역, 관리의 과정을 한 5가지 정도의 활동 영역으로 좀 나눠 놓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파산이 방지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검증, 실천을 해봅니다. 자, 본인의 회사에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5가지 활동 영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판매, 재무, 인사, 회계라는 거. 물론 용어에 대한 것은 이 헨리 페율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보전적 관리, 그러면 이제 그게 인사 관리 쪽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고,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용어에 약간의 명칭 차이가 있지만 현대 경영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좀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한 활동을 기능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사실은 5가지 활동 영역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활동 영역은 그것은 바로 기능적 영역입니다. 그 기능적 영역을 뽑아내서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계획조직 지휘 통제라는 거. 그래서 5가지 활동 영역, 이것을 이렇게 계획조직 지휘 통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회사를 한번 관리를 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는 더 안정화된 조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헨리 페율의 일반 관리 이론이다 하는 거. 자, 저는요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이론을 전개해 드립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교과서가 헨리 페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 책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경영학 원론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책들로 좀 여러분들이 교재를 선정해 주실 것도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일반 관리 이론, 파산을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 경영자 관점에서 어떠한 관리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찾았다 하는 것이 바로 미국 고전 이론의 일반 관리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전 이론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헨리 페율의 일반 관리 이론,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배운 부분을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관점이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리학 이론을 이용해서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헨리 페율의 일반 관리 이론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생산량을 좀 많이 늘리자, 그리고 생산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중심 관점은 아주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인간은 그만큼 무시를 당하고요. 기계가 그만큼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뭐 영상 보고 오셨죠? 일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일부 영상을 제가 한번 인간이 어떻게 기계화가 돼가는지 우리 이 사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한번 영화를 빌어서 찰리 채플린이 한번 표현한 것을 보자 해서 지금 한번 띄워놨는데 한번 보고 오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부분을 비판들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좀 한번 우리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행동을 하는가? 이 행동에 다시 관점의 포인트가 잡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행동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간다는 거. 자, 이 행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심리학 이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심리학 이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피라미드 모형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일명 이것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지금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단계별로 충족이 될 때 그 다음 욕구로 계속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의 충족을 잘 관리하게 된다면 조직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는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활용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여기에서 파생이 된 동기부여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나중에 조직행동론 또는 뭐 마케팅 쪽 이런 쪽에 가면은 뭐 다시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배우실 거고요. 어찌되었건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를 보시면은요, 이것은 생리적 욕구입니다. 예,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먹어야 되고 또 따뜻한 휴식처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예. 뭐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뭐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 등등 이렇게 뭔가 신체적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람은 그 다음의 욕구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기본 욕구라고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 자, 세 번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 소속감의 욕구 또는 뭐 사랑의 욕구, 애정의 욕구 뭐 이렇게 또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어찌되었건 사람은 누군가에게 애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리고 어딘가의 단체에 소속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러한 욕구를요, 우리는 소속의 욕구, 뭐 애정의 욕구 이러한 표현으로 세 번째 욕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어디 누군가 뭐 사랑도 받고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도 단체에 돼 있고 이러한 욕구가 이제 또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예. 자, 사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계속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구도 강합니다. 또한 남들로부터 자신을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존경의 욕구, 뭐 또 자존감의 욕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이것이 이제 또 만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상위 단계의 욕구 한번 실현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욕구를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욕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여기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자, 나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기 완성, 나의 삶에 대한 보람, 뭐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순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최상의 욕구는 만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것을 이제 제가 경영학과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조직에서는요,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그 어떠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조직의 약간의 특수한 요인을 접목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요, 같이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바로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좀 배우시도록 하고, 어찌되었건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한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진화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동에 표출되는 방법이 다 틀려진다는 거. 자, 우리 경영학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적인 요인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고전 이론에서 행동 이론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이러한 심리적 요인,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보니까 그 행동에 밑거름에는 이러한 사람의 심리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 이것을 저는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 과제가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활용한 과제를 제가 한번 제출을 할까 합니다. 자, 4주차 과제는요, 똑같이 A4 한 장, 그리고 글자 크기 11입니다. 그리고 줄간격은 160, 그리고 제출 기한은 4월 13일까지입니다. 어떠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우리 회사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경영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총 5개가 나오겠죠. 5단계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이 동기부여가 많이 충만을 해서 목표 달성을 이루는데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아이디어 및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과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활용한 우리 조직의 아주 좋은 전략적인 플랜 아니면은 복지적인 플랜 이런 것들을 한번 제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주차 과제 나갔습니다, 지금. 예.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사례 사진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사진 나갑니다. 예. 자, 지금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스크, 사람에게는요, safety needs, 즉,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이 마스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여러 가지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추까지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네요. 그만큼 우리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이 내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 자, 이 심리적 욕구에 우리가 어떠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요소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행동은 어떻게 나간다? 네, 목표를 달성하기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학에서 가져온 욕구 5단계와 경영학을 접목시켜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쪽으로 많은 부분에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고전 이론에 대해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헨리 페율의 일반 관리 이론을 설명을 마친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저희가 넘어가기 위해서 행동 이론이죠. 다음 단계 행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입부에 이러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욕구가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케이스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 자,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야, 이거 뭐 마스크 배추도 나오는구나. 이거 나 내일 가가지고 그냥 우리 부장님한테 이거 좀 한번 말씀 좀 드려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아주 한번 웃기게 만들어야지. 네, 좋습니다. 웃기게 만드는 것까지는. 근데 논점에서 빗나가시면 안 된다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행동 이론을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다 하는 거. 예,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도 역시 동영상이네요. 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고전 이론에서 이제 행동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고전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들을 가장 비판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영화,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좀 사례로 올려놨습니다. PDF에서 반드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 역시 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장면, 하나는 무성 영화에서 이제부터는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시기. 이 시기에 찰리 채플린은 무성 영화의 값어치, 아직도 무성 영화가 좋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성 영화의 슈퍼스타죠. 예. 그래서 이 무성 영화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다 하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다시 리바이벌이 되면서 무성 영화가 이제 유성 영화로 돼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다시 소개가 되었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숙제를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딱 두 분에게만 제가 숙제를 드릴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이 노래에 나오는 말들을 해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숙제 당첨되신 분은 두 분입니다. 유선영 선생님 그리고 유정화 선생님입니다. 자, 두 분은 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어학적인 부분에 상당한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힌트만 제가 드릴게요. 고전 이론에서 우리 행동 이론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이 무지하게 소외를 당했다. 자, 이것이 함축적으로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의 가사는 우리 유선영 선생님과 유정화 선생님이 대면 질문을 할 때 아마 저희한테 알려주실 겁니다. 제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숙제를 내고 퀘스천 마크로 남기고 넘기는 이유는요.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면 수업 때 반드시 이것에 대한 답을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행동 이론입니다. 이제 행동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이론, 인간 관계론은 무엇인가? 자, 인간 관계론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관계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근로자 개인의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서 관리를 하면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학자는 메이오라는 학자가 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둬서 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자, 전제 조건과 배경입니다. 자,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일반 관리 이론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물적 요소를 조금 더 강화된 요인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점, 이 중심 관점은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요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 요거에 대한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우리 조직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 큰 범위에서는 아직도 변함은 없다. 하지만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적 요소,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적 요소. 이제까지 고전 이론에서는 이 물적 요소를 좀 중요시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행동 이론은 이 인적 요소를 좀 중요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렀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인간관계론을 만들게 된 배경은요. 뭐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을 무시하는 관리법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과연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 여기에 이제 많은 호기심, 이것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스타트가 되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조직의 인간 상호작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니까 이 인간 상호작용을 잘 관리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슨 관리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들의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조직에서는 항상 인간들이 뭔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한번 잘 들여다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좋은 관리 방법이 나올 것이다. 요거를 바라보고 이 이론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어떻게 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무엇인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불만 요소, 이 불만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이 인간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생산 능률과 인간관계의 어떠한 원인과 결과, 이 인간관계를 규명 한번 해보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것을 한번 찾자. 이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 정립, 그리고 그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 해결을 해보면 어떨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말로다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더 여러 가지의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표를 세웁니다.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호손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한번 규명해보자.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자, 호손 실험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한번 자신들이 이야기한 주장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손 실험 한번 실천을 하는 거죠. 조명 실험, 조립 실험, 면접 실험, 배전기, 권선, 관찰 실험 이렇게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실험은요 무려 8년간이나 이제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자, 이 사람들이 불평, 불만 이거에 대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뭐 그냥 이게 뭔가가 이 사람들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을 안 올리고 뭔가 이렇게 잘 불평만 토로해내는 상황. 그 원인에 대한 것에 명쾌한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명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조명 밝기를 한번 높게 해봤다가 낮게 해봤다가 분명히 조명을 밝기를 높게 하면 생산성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조명의 밝기를 단계적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 조명의 밝기를 높게 하는 것과는 생산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심지어 밝은 전구로 교체해 줄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더라. 야, 이게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좀 작업 환경을 좋게 바꿔줬더니 이거 생산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네. 그러면 이거 우리 다른 실험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바로 조립 실험. 풀어서 뭐 플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개전기에 대한 조립 실험입니다. 자, 제가 공장을 또 얘기를 안 했군요. 호손 공장이라는 데를 가서 이 회사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였다는 거. 그래서 개전기 조립 실험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동 시간도 싹 여러 가지로 바꿔보고요. 급식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메뉴도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바꿔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을 계속 한번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작업 환경이 어떨 때 가장 생산량이 높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계속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종업원들의 행동 그리고 종업원들의 대화. 자, 노동 시간이라든가 작업 환경,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산량 증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유쾌하고 상사의 통제가 직접적으로 없을 경우가 오히려 생산량은 증대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어떠한 물리적인 조건, 뭐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장비를 들여놓고 뭔가를 좋게 해주고 했더니 이게 생산량과 그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도대체 생산량과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곤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그럼 사람을 한번 관찰하자.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싹 하면서 너 불만이 뭐니? 불만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러한 불만을 접수를 시작으로 이 면접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요.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 즉 생산량의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었다는 것을 이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 이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어디에서 이 감정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전기 건선 관찰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방법적으로 면접법과 관찰법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몇 명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비공식 집단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비공식 집단. 자, 이 비공식 집단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공식 집단이 정말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부서 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하지만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동호회도 될 수 있겠죠. 예, 조직에서 뭔가 공식 라인과 스텝에 의해서 명명 지어지는 조직이 아닌 그 이외의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조직, 이것을 바로 비공식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게 또 발생하기도 하죠. 예.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건데 소문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비공식 집단이라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여기에서 형성되는 이야기가 노동력 향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찾아냈다는 거. 자,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산성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는데 그 전에 물적 요인을 막 강화를 시켰더니 이거 불만 요소가 무지하게 많아지더라. 그러면 인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생산 능률 그리고 인간관계를 규명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과정을 우리도 한번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호손 공장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호손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다는 거. 호손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서 얻은 결론은 인간의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든 비공식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이 비공식 집단이
이 노동력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론의 결론은요, 생산 능률은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심리적 요소, 즉 감정과 비공식 집단에 의해서 생산 능률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제부터 막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죠. 예. 모든 조직들은 이제 인간 관계론에 입각해서 모든 생산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자, 슬슬 시간이 지납니다. 예,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또 비판을 받습니다. 갈등이 없는 조직이 과연 효율성, 효과성이 높은 조직인가? 그 누군가가 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없는 조직이 과연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조직인가? 하나를 더 제가 물어볼게요. 경쟁 구조 상황에서 나오는 생산량 증대, 경쟁 구조, 여기에서 말하는 경쟁 구조, 선의의 경쟁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악의의 경쟁 구조가 모든 조직에는 존재를 합니다. 만약 선의의 경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잘 관리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생산량 증대, 이 사람들에게 이 비공식 집단을 잘 관리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과 어떤 것이 또 과연 생산량 증대를 높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또 새로운 의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희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희준 선생님 뭐 항상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과학적인 타당성의 결여가 너무 높다. 이 이론은요. 그리고 모든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막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조직, 없는 조직, 그리고 경쟁 구조가 좋은 조직, 나쁜 조직,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따지기 이전에 과연 이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더 명쾌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비공식 조직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캐치를 해서요. 그리고 뭐 경쟁 구조, 선의의 경쟁 구조 하에서 모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거,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선회되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또 한번 마지막으로 담아서 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한번 우리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사례를 좀 보는 시간인데, 이 인간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가? 물론 영향을 받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아까 호손 실험, 호손 공장에서 한 호손 실험.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호손 효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왜 갑자기 능률이 올랐지? 그 오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뒤에 있는 게 호손 공장입니다. 전기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정말 스탠드하고 모범적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920년도부터 종업원들의 불만사항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불만사항이 도대체 뭐지? 이것을 찾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메이어라는 학자가 호손 실험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우리 뭐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그래서 호손 효과라는 거. 자, 작업 환경이 됐든 뭔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에 의한 작용이 됐든 능률이 오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능률이 오르는 것에 대한 일명 뭐 효과를 이러한 표현들을 쓰기도 한다는 거, 호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이러실 수가 있겠죠. 갑자기 우리 공장에서 우리 조직에서 뭔가 생산량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무엇인가에 호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제가 역시 석사를 가더니 애가 좀 뭐가 좀 틀려졌다. 야, 네 친구들도 빨리 다 석사 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는 등등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슬라이드도 좀 하나 마련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 단계에서 많이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제가 쏟아붓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행동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동과학론. 행동과학론은 무엇인가? 자, 행동과학이라는 분야가 이 경영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행동과학 때문에 우리를 응용학문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고, 주변 학문을 좀 가장 잘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학문이 경영학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등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행동 패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인적 학문들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경영학이. 그래서 이 행동과학 분야가 이번 학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조직 행동론. 예, 조직 행동론의 모태가 된다 하는 거. 조직 행동론 성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이 행동과학론이다 하는 거. 조직 행동론 상당히 재밌죠. 심리학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조직 행동론에 대해서는 또 조직 행동론 시간에 열심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동과학에 대한 건 좀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자, 이 행동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 관리의 핵심을 동기부여에 중점을 뒀다는 거.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행동과학은 동기부여. 예,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많은 시선의 관점에 중점을 뒀다는 거. 한번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과학론은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간의 행동은 어떠한 보편적 원리가 있을 것이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보편적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찾아서 우리 경영의 어떠한 관리 영역에 적용시키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관리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 자, 이게 바로 행동과학론의 첫 번째 의문 제기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요, 아치리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기는 간단하게 배경 이런 부분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으세요. 예, 많이 읽고 계시죠 지금? 책을 읽으시면서 보완적인 부분은 설명을 하시고 저는 방향성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다는 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일단 1944년도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동과학론에 대한 것이 일단 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뭔가 좀 활성화되고 이 궁극적인 배경이 됐던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산업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은 부분 고도화가 됐다는 거. 그리고 환경이 엄청나게 이제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는 거. 자, 이러한 배경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리 기법을 여기서 뽑아내는지 우리는 이거를 좀 잘 체크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고도화되고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인간의 행동도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 이제 종합과학적 접근법으로 경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의 단순한 걸 가지고 적용을 해서 어떠한 관리 기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에는 힘들다. 이제부터는 모든 주변 인근 학문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이 사람들은 뒀다 하는 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인접 학문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인간의 행동에 한번 초점을 두고 우리는 살펴보겠다. 이 인간의 행동을 한번 잘 관리해보면 무엇인지 아주 좋은 경영 관리 기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간의 행동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점에 초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조직 관리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 경영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해결,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예측을 합니다. 근로자의 동기부여, 자, 이 동기부여를 한번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람들의 행동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 관리의 유효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일단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등등등등의 활동들이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다각화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아치리스의 내용과 맥그리거의 내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자, 목표를 세웁니다.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한 목표. 인간 행동을 분석해서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법을 찾자. 자, 이 방법은 곧 경영관리 기법을 쓰이면 아주 유효성이 높은 조직을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자, 아치리스라는 사람은요, 미성숙 성숙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해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네는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조금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아치리스의 이론. 미성숙 단계는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어떠한 조직, 회사에 들어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이 사람이. 예. 누군가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 자, 미성숙 단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의존 단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직 조직과 개인이 뭔가에 대해서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단계. 이것을 바로 미성숙 단계라는 것. 그러면 이 부조화를 줄여야 되는데 이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직무 확대 그리고 교육 훈련 등등을 통해서 한번 관리를 좀 한다면 성숙 단계로 전환이 아주 용이해진다. 자, 성숙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요, 이것을 일명 독립 단계라고 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책임도 지고 뭔가 스스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조직에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숙 단계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직무 확대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가장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 기법이다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아치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라는 것.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면서 내용 쭉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보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입니다. 자, X 이론. 인간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Y 이론. 인간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X 이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얘네는 아주 게을러. 인간이라는 건. 그리고 인간은 아주 일을 하기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억압, 통제 이러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만 조직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리 기법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인간은 뭔가 지시받기도 싫어해.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적어.
인간을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통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해야지만 조직은 유효성이 높은 조직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통제,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는 게 X 이론. 자, Y 이론은요 반대입니다. 자, 인간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많아. 하지만 인간이 본래 일을 하기 싫어하지는 않지만 일을 싫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긍정적으로 인간은 뭐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작업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인간이 아주 일을 싫어하는 인간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일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Y이론에서는요. 그리고 Y이론에서 나오는 인간은 자기 통제가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압, 뭐 통제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율 그리고 뭐 알아서 맡기는 거죠. 믿고 신뢰 뭐 이런 부분이 관리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뭔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보상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쪽 Y형 인간들은 Y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업무에 대한 성과도 더 높게 나타나더라. 또한 뭐 책임감도 아주 수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X 이론과 Y 이론으로 이원화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그 조직의 관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 자, 아치리스와 맥그리거에 대한 간단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자, 행동과학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자, 요거 하나를 의문점을 남기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동 이론에 대한 행동과학론에 대한 사례로 X 이론과 Y 이론을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X 이론과 Y 이론 맥그리거의 논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하나를 캡처를 한 겁니다. 자, 왼쪽이 X 이론이고요. 오른쪽이 Y 이론이고. X 이론은 뭐 아까도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다시피 인간은 원래부터 게을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 통제 이러한 관리 기법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매니지먼트 그리고 스태프를 바라보는 화살표의 방향이 하향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Y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 이론은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사람을 일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가 하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상향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 조건 하나는 빼겠습니다. 여기서 X 이론에 나오는 사람의 유형 그리고 Y 이론에 나오는 사람의 유형은 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게으르다, 하나는 게으르지 않다 이런 것을 뺐을 때 지금 현재 매니지먼트의 화살표 방향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어떠한 화살표의 관리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뭔가가 자꾸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자, 그것을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사가 너무 억압적인 사람이라 그렇다. 또는 내 부하가 너무 게을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조직의 특성과 상황을 잘 고려해서 관리의 방향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X 이론에 나와 있는 화살표의 방향은요, 군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적화된 조직의 방향입니다. 관리의 방향. 그렇지만 또 이 Y 이론 같은 경우를 군대 조직에 넣었다.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거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 이론 같은 경우는 뭔가 자율성, 상상력, 아이디어 이런 것이 풍부한 조직에는 상당히 좋은 관리의 방향이다 하는 거. 대표적인 게 게임 회사 같은 경우입니다. 예. 뭔가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야 되고 이런 회사들. 자, 인간이라고 하면은요, 항상 틀에 박혀 있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예, X이론과 Y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배워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 조직의 관리의 방향은 어떤 것이 최고로 적합한 형태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 정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본 슬라이드를 띄웠다는 겁니다. 자, X이론과 Y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관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 조직에 한번 적용해서 응용해 보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이 사례 케이스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다는 거. 자, 본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협조 사항까지 왔습니다. 예, 저는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리뷰 완료 꼭 누르셔가지고 출석 인정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리뷰 완료를 세 개의 파일이 나가는데 세 건을 모두 좀 클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석사 과정은요, 책을 본인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경영학 원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제가 이론을 그냥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다른 과목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영학 학부를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경영학 원론 시간을 통해서라도 약간의 기초 지식을 좀 함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좀 내용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책도 많이 읽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이 기초 지식이 좀 흔들리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면서 더 구체적인 강론 분야로 들어가실 때 상당히 이해하시거나 접근하시는 방법이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초 지식을 좀 강화를 경영 원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과제가 계속 나가죠. 예, 이 대학원부터는 과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제를 어떻게 뭐 열심히 하셔서 다른 과목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뭐 다른 과목은 제가 과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 수업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좀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좀 과제를 좀 제출을 하고 있다는 거,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경영학의 역사 아주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은 부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과 이윤, 기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수강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